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교육 수준이나 뭐 이런 시스템적으로 보면 굳이 박정희라는 인물이 없어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논리는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좀 특성공론 지식인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네, 네. 특성공론 네. 지식인들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야지. 예를 들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장기 집권을 하면은 한국처럼 발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장기 집권해가지고 독재자가 장기 집권해가지고 발전시킨 나라를 가져오라 이겁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있어요. 이광역 빼고 어디에 있습니까? 자, 독재자가 장기 집권을 하면 경제가 망합니다. 네. 박정희 위대성은 장기 집권해도 네. 발전시켰고, 그러니까 박정희의 마침 어제가 유신 선포 50주년인데 유신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독재자로 지금도 낙인이 찍혀 있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그 7년이 있었습니다. 그 7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중화공업 건설, 그 다음에 중동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석유를 살 수 있는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77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하고 세계 최고의 의료체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농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 70년대에 우리가 댐을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 네. 소양강, 안동, 충주 뭐 이런 거. 그 댐 10개를 안 만들었으면 수도권에 2,500만 명 못 삽니다. 2,500만 명. 이게 유신이란 독재 체제 하에서 이루어졌고,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이거 어영부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막차를 타야 한다. 요거 놓치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진국 될 수 없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능력을 극대화해가지고 국력을 조직화하고 해가 집중 투자해야 된다. 특히 중화공업 건설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나도 희생될 수 있다. 그래서 민족의 재단에 생명을 바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유신 선포하는 걸 연설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유신 10월 17일, 72년 10월 17일의 유신 선포와 7년 뒤에 11.6 사건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유신 선포를 했으므로 이분이 총 맞아 돌아가신 거라고. 그러나 그 7년이 없었으면은 한국이, 오늘날 한국이 아니라 잘하면은 말레이시아 수준 됐을 겁니다. 잘했을 경우에. 잘했을 경우에 말레이시아. 근데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이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박정희가 순수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박정희의 경우에는 이제 만주 공관학교를 나오고 일본 역사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독립군 토벌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안 했죠. 그 다음에 남로당에 들어가서 동료들을 고발하고 자기는 이제 생존에 나왔고, 그리고 사실 경제 발전에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걸 택한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뭐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이루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나는 최소한의 희생으로 봅니다. 박정희 18년에 일어난 이런 변화를 몰고 오기 위해서는 보통 몇십만 명 죽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도 성공을 못해요. 북한은 300만을 군도 죽어도 결국 체제 개혁이 실패한 거거든. 혁명이 실패한 거거든. 페테르스부르크를 만든 피트 대제가 그 도시 하나 만들려고 수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피트 대제를 지금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한 사람도 안 죽였어요. 18년 동안. 최근에 새로 발견한 사실입니다. 미얀마 사태나 이란 사태를 보면서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는데, 박정희는 18년 동안에 그렇게 극렬한 시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총맞아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성인군자 아닙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그 기간에 시위해가지고 총맞아 죽은 사람 수백 명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왜 인정 안 하냐? 최소한의 희생으로. 세종대왕이 성인군자가 아니라 박정희는 성인군자지.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자주국방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미군은 그럼 철수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내가 말하는 그건 박정희 자주국방을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박정희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뒤에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치면은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싸우고 그 다음에 지역이 더 붙을 때는 미군의 도움을 받는다. 이게 자주국방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부터 자주국방 의지가 실종이 되고 그 사이에 북한은 핵무장을 해버리니까 한국이 아주 비겁한 나라가 됐다 이겁니다. 아니 북한이 핵무장하면 우리도 핵무장을 했지. 최소한 전술핵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나니까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항공모함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김정은이가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연평도 그 2010년 11월 23일이고 연평도 폭격 났을 때 이명호 대통령이 폭격을 해버려야지. 폭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오바마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항공모함 보내달라고 했는데 폭격도 안 하고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대응사격 해가지고 뭐 많이 다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한국이 지금 경제력에서 북한이 한 100배 되는데 100배 되는 나라가 외국 군대 도움을 받아가지고 100분의 1과 싸우면서도 겁을 낸다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비겁한 정신을 가진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한미동맹이 좋은 점이 많죠. 그러나 그 부작용이 한국인의 정신을 지금 좀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십 배 되는 아랍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미군 도움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무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미군이 진주하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한다 이거야. 우리가 딱 곧장이 난 거예요. 미군 주둔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그건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슬기를 발휘해가지고 미군도 주둔하면서 자주국방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사실이나 의존적으로 가게 돼 있다고. 사람이란 게 원래 편한 쪽으로 가거든. 그리고 여기는 좌우가 없잖아 지금. 내가 이 한국 보수가 지금 보수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게 자위적 핵무장을 하자는 이야기가 요새 나와서 됩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나왔어야지. 지금 대표님께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든가 아니면 전술핵을 보유하든가 아니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슬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지금 핵무장 지금 우리부터 핵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핵을 손에 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나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흔히 말하는 나토식 핵 공유. 그 수단은 많아요. 그리고 이 한국 근해에 미국의 핵 탑재 잠수함을 거의 상시 배치한다. 뭐 이런 것도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건 한미 관계만 튼튼하면 돼요. 한미 관계가 말하자면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처럼 돈독해져야지. 그러려면 한국의 즉 좌파 정치 세력이 약화돼야 되지. 좌파 정치 세력이 약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문재명 수사를 철저하게 돼야지. 두 가지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다 지금 오늘 또 뭐 국방장관하고 해경청장 그 당시 두 사람 구속영장 청구를 했던데 지금 나가고 있는 수사 방향이 하나는 반역 수사고 하나는 부패 수사 아닙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특히 문재인 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주로 반역 수사, 국가 반역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자국민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서 붙잡혀가지고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조하라는 지시도 안 내리고 그 청와대에 있다는 그 직통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정은 보고
돌려보내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는 월북자로 모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결국은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 보호에는 관심 없고 오히려 김정은을 편하게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게 탈북 어민 두 사람을 이미 대한민국 국적자가 된 탈북 어민 두 사람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거. 그거는 실제 헌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 아닙니까? 아니 한국에서 상권 분립이 분명한데 어떤 사람을 대한민국 국경선 바깥으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법원밖에 없거든. 법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둘 다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반익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 밑에 지금 부하들이 지금 그 명령 따랐다가 불법한 명령을 따랐다가 지금 감옥에 갈 판인데 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가 이게 도대체 이거 항복문서 아닙니까? 지금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기가 출동하지 못하잖아요. 네. 아니 우리가 항복했습니까? 수도권 상공에 자국 전투기가 전개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그런 비행금지구역은 항복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항복했을 때만 그런 거 아닙니까? 91년 걸프 전쟁 때 후세인이 휴전하면서 그 쿠르드 살고 있는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쿠르드가 지금 사실상 독립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이런 걸 합의해 준데 관계되는 자들 대통령부터 그 당시 국방장관 이거 수사 안 하면 대한민국은 그럼 반역자들한테 자유를 주겠다는 건데 반역 면허증을 주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데 왜 아부를 해야 될까요? 그건 자기 신념하고 관계있겠죠. 그래서 김일성주의자라는 말 나온 거 아닙니까? 신용복을 사상가로 존경하면은 김일성주의를 존경한다는 말인데 김일성주의를 존경하면은 그 손자를 존경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쪽 대통령 그 아들 뻘되는 김정은 앞에서 김정은은 국방위원장이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는 말이 거침없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관이죠. 근데 그쪽 얘기는 그런 식의 어떤 공존, 평화 그런 것들에 필요한 자기들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타당성이 없고 그건 딱 거짓말을 밝혀졌잖아요. 제가 2018년 4월 27일 네. 판문점선언 딱 나오자마자 3시간 안으로 그 판문점선언을 분석해가지고 제가 글도 쓰고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결론은 이건 비핵화 사기극이다. 비핵화 사기극이다. 판문점선언은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 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트럼프에게 알렸는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 문장을 읽어봐도 그거는 완전히 북한에서 초안을 잡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핵 무력 강화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거 아닙니까? 물에는 시간도 들어가는데. 이거 그렇게 한 거는 신념 때문에 그렇다. 예. 그 아니고는 뭐 다른 설명이 뭐 신념 때문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계산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행히 국민들이 안 속아서 지난 3월 9일에 다른 선택을 했는데 미국, 북한이 왜 굳이 핵 실험을 해야 할 이유는 있나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체제는 지금 긴장이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네. 결국 대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김정은이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경제는 망가져버렸지. 국제사회에서는 고립무원이 되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저거 입장에서 보면 정변이 일어난 거라. 좌파 정권이 끝장나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선 국제적으로 만만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좀 우리도 자유롭게 살자 이런 생각이 나오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유지해야 됩니다. 긴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북한이라는 체제는 이게 눈사람입니다. 눈사람은 난로가에 오면 녹아요. 그 난로가 뭡니까? 바로 긴장만 하거든. 윤석열 정부에 조언을 한다면은 말씀하신 게 정부의 정치에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세계적 금융위기를 얼마나 잘 극복을 했습니까?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도 안보 중심을 잘 잡았거든요. 북한이 핵실험하는 데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개성공단도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이래 했는데 결국 두 사람 감옥 갔잖아요. 왜 감옥 갔습니까? 안보에 성공하고 경제에 성공했는데도 정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에 실패한 거예요. 정치 실패는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분열 때문에 들이댄 거 아닙니까? 정치가 제일 핵심이 저는 정치의 본질이 뭐냐? 권력투쟁 아닙니까? 모택동이 정치를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을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자기 편을 불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편을 분열시키잖아요. 뭐 친박, 비박, 특히 2016년에 이항구 앞장세워가지고 그 공천 파동 일으키고 거기에 반발한 김무성이하고 틀어지고 선거에서 지고 나서도 또 이정현인가 그 사람 또 당대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검열을 벌였는데 물론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나온 그 배신자 또 참 세계 역사에 그런 얘가 없듯이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의 당선을 도와준 게 보수 중도 전문층의 연대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한 청와대 이전 해가지고 중도 변화를 그리고 이준석 사태로 해가지고 2030 세대가 날아가버리고 보수는 6대4로 지금 분열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28%된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은 이명박 박근혜 사례가 생각난다는 그겁니다. 한국 보수는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성공을 했는데 대충 정치에 실패를 했어요. 박정희도 정치에 실패를 했습니다. 즉 자기의 정치 이념을 이어받는 정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드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드골 이전이 프랑스를 주도하죠. 그럼 청와대 이전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잘못돼서 보통 잘못한 게 아니지. 대통령의 그 보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천도하고 비슷합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청와대를 옮기는 거는. 그런데 즉석에서 결정했잖아요. 그죠? 그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토론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세계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자를 겸한 사람이 출퇴근하는 나라가 있느냐 이겁니다. 동선이 노출되죠. 그리고 공관과 집무실이 돼가지고 이중으로 지금 경비가 들고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중이라는 것은 지금 공관에도 아마 비서실, 경호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그 출발부터가 잘못됐어요. 난 출발부터가 불순했다고 봅니다. 동기가 뭐라고 했느냐? 청와대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지 어떻게 제왕적 권력의 상징입니까? 아니 청와대에 74년 동안 청와대에 있었던 역대 대통령이 뭐 몇 사람 빼고는 문재인 빼고는 그래도
나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몽뚱그려가지고 제왕적 권력이라고 하면은 아니 제왕적 권력은 북한에 있지 청와대에 있었어요. 아니, 제왕적 권력이 청와대에 있었으면은 지금 이승만 무슨 뭐 양아들이 지금부터 대통령을 해야지 세습을 해야지 그런 좌파적 역사관 가지고 밀어붙이다가 수습이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럼 무엇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하게 그걸 이전을 강행했을까요? 무슨 저는 나름대로 무슨 계산이 있지 난 않았을까요? 허영심이라고 봐요. 허영심. 권력자가 빠지기 쉬운 허영심. 제가 기자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네. 권력자가 오만해지고 허영심을 갖게 되면 망합니다. 오만 하나만 가지고는 망해지지 않아요. 오만과 허영심이 결합되면 망합니다. 그럼 이번 청와대 이전은 허영심의 발로 허영심을 봐야 돼요. 그게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좀 독한 이야기를 하면은 특수부 검사가 별건 수사하듯이 한 겁니까? 별건 수사가 뭡니까? A라는 걸 목표로 했다가 그게 안 되면은 그것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체면 손상된다고 B라는 걸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격까지 수사를 해가지고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에 옮기겠다는 게 자질됐으면 광화문에 옮길 수 없으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 속된 말로 쪽팔린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국방부를 찍어가지고 그게 일종의 별건 수사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는 참 개방적이고 소통을 잘하다가 대통령이 딱 당선되니까 과거의 특수검사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때. 그럼 앞으로도 걱정이겠네요. 여러 가지 이거 수습이 참 어렵죠. 아니 이번에 허영심의 발로에 의해서 그걸 감행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런 허영심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지금쯤은 뭘 보느냐? 대통령실 이름을 안 짓잖아요. 대통령실 이름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안 짓겠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안 짓는 거지. 옛날에 홍역 뭐 유행하고 할 때요. 애 놓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름 안 지었다고. 한 살 좀 돼가지고 생존하면은 그때 호적에 올리고 그래 보통 1년 늦지. 그때 이름 짓고 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거 지금 골치 아픕니다. 다만 나는 해결책이 몇 가지 있는데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가든지 돌아가면서 하나 사무동을 그 안에 새로 짓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된다. 국제적 우리 국경에 맞는 근사한 건물을 신축을 하고 공관과 집무실을 반드시 하나로 통합을 하고 출퇴근 안 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포부가 뭐 별일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자유통일이라고 그랬죠. 예. 자유통일이 기여하는 거. 예. 그러니까 자유통일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그 2,500만 북한 주민을 노예 해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의사도 피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꿈은 사실인가요? 신당 창당? 없어요. 과거에 그런 적은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 누가 했습니까? 근데 그런 기사들이 많이 이런 걸 말이지. 신당 이념 정당이 필요하다. 네. 난 주장은 많이 했지. 네. 그건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나는 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보면은 판사, 검사, 언론인이 정치를 안 합니다. 네. 우리도 그런 전통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미국은 다르지. 미국은 검사, 판사가 정치인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동양 나름대로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검사, 판사, 기자는 말하자면 심판관 아닙니까? 심판관이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검사, 판사, 기자가 속한 언론계, 사법부도 이게 흔들려 버리고 정치도 아주 혼탁하게 되버린다는 거죠.
일본이 그런 점에서 상당히 난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자녀들은 지금 많이 다 나이가 많이 드셨고 따님 딸 두 분 있고 외손녀 하나, 둘이 외손자 하나. 예. 근데 가족들은 대표님의 그런 생각이나 사상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그런데 갈등이 없어요 우리 집에. 똑같아요? 그 쉽지가 않은데. 물론 뭐 자연스럽게 그래도 안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하면은 뭐. 네. 예. 마지막으로 뭐 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가만 보니까 저 77, 이제 77대구나. 네. 해방동이니까 그죠? 네. 77대인데 이게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인생이란 게 결국 연극이라 생각합니다. 연극을 잘해야지. 그런데 연극을 잘하려면은 셰익스피어의 말은 인간이 7개의 역을 갖고 있답니다. 젖먹이, 공부 안 하는 철부지 학생,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 용감한 군인, 그리고 근엄한 심판관, 그리고 노인, 마지막엔 다시 어린애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저는 아직도 근엄한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나이에 맞지 않게. 그래서 그때 나이에 맞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연극을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동일 선생이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 자기는 무대 체질이라서 그동안 연극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실패한 연기자였다. 그래서 마지막 무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은 그 시신 다 기증하고 장례식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인생의 그 7개 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한 분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더라고. 자기는 그 쓰레기 더미에 뿌려진 낡은 의자를 보면은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의자가 낡았지만은 반들반들하게 돼가지고 그 소임을 다하고 마지막에 버려지는 사람이 다 마지막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김일성주의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김일성주의자는 의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언론계, 법조계, 뭐 정부, 국회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이라고는 안 봐요. 많이는 소수겠죠. 소수인데. 그런데 김일성주의자의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는 건데 김일성주의와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 김일성을 신으로 받들고 하는 사람도 김일성주의자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위험성을 감안할 때 그 김일성주의자를 편드는 사람 또 김일성주의자로 저는 분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관의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방관의 죄 아닙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은 중립이 허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편이냐 대한민국 편이냐지 그 중간에 줄타기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관념으로서는 허용이 되지만은 양심의 자유라든지 그러나 현실 정치 아닙니까? 지금 김일성주의를 따지는 게 뭐 머리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니까 김일성주의 즉 김정은에 유리한 행동만 하고 이건 뭐냐 이거입니까? 내가 딱 지금부터 한번 10가지를 한번 외워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행동만. 자,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 생일을 지었잖아요.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그날이 건국기념일인데 건국기념일로 기리지 않고 정부 수립이란 말도 거의 안 했고 해방만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이 있는데
생일이 없잖아요. 북한은 생일이 있잖아요. 북한은. 그러면 한반도에서 생일이 있는 체제는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밖에 없고 대한민국 생일이 없다. 이걸 그러면은 우연하게 했겠어요? 고의로 한 거지. 20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선언했다고. 안 했잖아요. 왜 안 했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줄입니다. 북한이 하지 말라고 그랬겠지. 아니 우리보다 건국을 먼저 하면 되나 말이야. 이렇겠지.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대한민국은 생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다. 임시건물이다. 한반도에서 정통성이 있는 국가는 북한 농당 정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하는 확신이 있다고 보이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라고 했을 때 북한은 반국가 단체다. 우리는 정통성 있는 국가다. 여기서 양보하는 사람은 그것은 김일성주의자지. 이 부분에서 양보하는 사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심지어 2021년 4.3 사건 추모사에서 그때 아마 국방장관과 경찰청장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4.3 사건은 뭐 우리 국가 기록에 의해서 남노당이 무장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목적은 선거를 방해함으로써 대한민국 건국을 못하게 하겠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무장폭동을 한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많이 희생됐지. 그건 뭐 역사적 사실이고. 그러나 동기는 그렇게 출발한 건데 거기 그런 전후 사정 설명도 없이 마치 이들이 통일의 꿈을 꾸기 위해서 통일의 꿈을 먼저 꾸었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국가폭력에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통일의 꿈이라고요? 그들이 꾼 통일의 꿈은 적과 통일의 꿈이지. 그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건 김일성주의자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제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말인데 뭐 수탁이 많으니까 그건 뭐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뭐 등등. 근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김일성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북한 인권 문제가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아픈 것 아닙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제대로 제기되면 정권이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인권 의식을 갖는 순간 북한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제일 나쁘지. 그 다음에 확성기 방송.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하면 우리 제일 좋은 게 휴전선에 확성기 틀어야 됩니다. 확성기 틀면은 몇십만의 군인들이 그걸 매일 들을 거 아닙니까? 그거 못 견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이 있죠. 그래서 자유통일로 지향할 때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대북 정책은 김정은에 맞출 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맞춰야죠. 북한 주민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풍선도 보내고 전파도 보내고 필요하면 식량도 보내고 북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갈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 20분.